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성그룹 회장 부부는 외동딸의 오주기 추도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5년 전 딸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유골함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매년 이맘때 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려왔죠. 그런데 추도식장으로 향하던 세단이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낡은 폐지 리어카와 부딪힌 것이었죠. 하지만 그 재벌 회장 부부는 여자와 아이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여자의 얼굴이 죽은 딸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 여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치며 경계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위험해 보인다. 당장 제압해! 5년 전 분명히 죽었던 딸이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비서실장은 다급하게 그녀를 막으려 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오후 한성그룹 최태준 회장과 박은숙 여사를 태운 최고급 세단이 도심 한복판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동딸 서윤의 오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박 여사는 검은 상복 위로 딸의 영정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연분홍 벚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딸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에는 벚꽃 축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꽃비 아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그 어떤 봄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녀에게 봄은 더 이상 설렘의 계절이 아니었으니까요. 5년 전 바로 이맘때 벚꽃이 만개한 해안도로에서 딸이 탄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박 여사에게 벚꽃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의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조덕팔 비서실장이 고개를 돌려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추도식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장학재단 기부금 전달식도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최 회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최 회장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딸이 죽기 직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매일 밤 악몽처럼 그를 짓눌렀으니까요. 내가 그 경호원 놈하고 결혼하겠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었을까요? 딸이 사랑한다는 그 청년이 고작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토록 밉게 보였던 걸까요? 최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5년 내내 시달려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냉철한 재벌 총수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딸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죠. 박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딸이 쓰던 방을 5년째 그대로 보존해두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직접 들어가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내곤 했습니다. 딸의 침대 위에는 아직도 서윤이 좋아하던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대학 시절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박 여사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서윤이 왜 하필 그런 놈한테 마음을 줬을까? 내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 여사는 아직도 사위 강진우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경호원 주제에 재벌집 외동딸을 꼬셔서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냉대가 딸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세단이 한성그룹 본사 앞 대로변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벚꽃 축제 인파가 도로까지 넘쳐나와 차량 정체가 시작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핸들을 꺾어 이면도로로 빠졌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사이로 낡은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찐빵을 찌는 고소한 냄새와 생선을 굽는 비린내가 뒤섞여 풍겨왔어요. 박 여사는 창문을 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더러워라. 이런 데를 왜 지나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난한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죠. 그 순간 세단이 벚꽃이 만개한 사거리를 막 돌아서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낡은 리어카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봄 공기를 갈랐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리어카가 옆으로 나동그라지더니 그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 수백 장이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찢어진 박스 조각들이 벚꽃잎과 뒤섞여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뒷좌석에서 앞좌석 등받이에 이마를 부딪힌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가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순간 그녀의 두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뒤집어진 리어카 옆에서 한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때가 잔뜩 묻은 낡은 옷, 갈라지고 트는 손등,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은 5년 전 절벽 아래로 떨어져 유골함으로 돌아왔던 딸 최서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으니까요. 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박 여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어요. 누구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하지만 흙투성이가 된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며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박 여사를 올려다볼 뿐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뒤집어진 리어카 그늘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고 아이의 크고 맑은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뿌렸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덕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재빨리 품속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더니 경호팀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사거리에서 5년간 감춰져 있던 어떤 비밀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덕팔의 무전을 받고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동작으로 재빠르게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을 밀어내며 서윤 주변을 에워쌌죠. 박 여사가 떨리는 두 손을 뻗으며 서윤에게 한 발짝 다가서자 서윤은 짐승처럼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낯선 포식자를 마주한 작은 동물 같았어요.
서윤아, 나야. 엄마야. 엄마 몰라보겠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애원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 뒤로 물러났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어떤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덕팔이 경호원들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위험해 보인다. 당장 제 앞에.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서윤의 양쪽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을 비틀며 바닥을 기었고 손톱이 아스팔트에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죠. 하루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경호원의 거친 움직임에 휘말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곰 인형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일어나더니 경호원의 다리에 매달리며 고사리 같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나쁜 아저씨들. 아이의 울음소리가 벚꽃 흩날리는 거리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경호원들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려 하루를 끌어안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 같았죠. 입에서는 말 대신 거친 신음만 새어나왔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덕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꾼들이 휴대폰을 꺼내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계산을 굴렸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정말 최서윤이라면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모두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조덕팔은 직접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뒷덜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사기를 쳐? 그가 서윤의 머리채를 움켜쥐려는 순간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그 손 멈춰. 최태준 회장이 지팡이로 아스팔트 바닥을 내리치며 포효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 조덕팔을 향해 번뜩였고 조덕팔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혹시 위험한 사람일까봐 제가 먼저 나선 것뿐입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느린 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하루를 끌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최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더욱 몸을 웅크렸죠.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되고 수척하게 야윈 얼굴이지만 그 윤곽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유골함을 안고 통곡했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깨지기 시작했죠. 최 회장은 허리를 굽혀 서윤이 발버둥 치다 바닥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명품 손수건을 꺼내 그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감쌌죠. 덕팔이. 예, 회장님. 지금 당장 가장 보안이 철저한 병원에 연락해서 친자 DNA 긴급 검사를 의뢰해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조덕팔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곧 능숙하게 표정을 감추며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조덕팔이 돌아서는 순간 서윤이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덕팔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괴성을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죠. 서윤은 하루의 손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일어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 인파 속을 헤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박 여사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벚꽃 축제 인파에 가로막혀 금세 서윤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윤과 하루는 좁은 골목 사이로 사라졌고 뒤에 남은 것은
뒤집어진 리어카와 흩어진 폐지들 뿐이었죠. 박 여사가 주저앉아 오열하는 사이 조덕팔은 빠른 걸음으로 차에 올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큰일 났어. 그년이 살아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조덕팔은 이를 악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DNA 결과? 걱정 마. 내가 손을 써서 불일치로 조작할 테니까. 어차피 검사소 병원장은 내 손아귀에 있어. 전화를 끊은 조덕팔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5년 전 그는 회장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윤과 진우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 눈앞에 다시는 안 보이게 처리해. 회장은 단지 두 사람을 멀리 보내라는 뜻이었지만 조덕팔은 그것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야 회장의 총애를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서윤과 진우가 탄 차량의 조향 장치를 미리 손봐두었고 벚꽃이 만개한 해안도로에서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덕팔은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119에 신고하는 대신 인근 화장장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을 가져와 현장에 뿌렸죠. 그리고 회장에게는 차량이 폭발해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유골함을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서윤과 척추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진우를 연고 없는 빈민촌에 버려두고 자신은 매달 회장에게서 받는 딸의 추도 사업비를 빼돌려 감시 비용으로 썼으니까요. 두 사람이 산동네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깡패들을 보내 진우를 폭행했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벚꽃 축제 인파 때문에 감시망에 빈틈이 생긴 것이었죠. 조덕팔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DNA 결과만 조작하면 저 여자는 그냥 아가씨와 닮은 사기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안에 서윤과 그의 그리고 진우까지 모두 영영 입을 다물게 만들면 되죠. 3시간 뒤 조덕팔은 능숙하게 꾸민 침통한 표정으로 최 회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박 여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조덕팔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아가씨와 닮은 사람을 매수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봤는데 분명히 서윤이 얼굴이었어. 조덕팔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만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맨 아랫줄에는 분명히 불일치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까 그 여자의 눈빛, 그 표정, 그 윤곽은 자신이 낳은 딸이 분명했으니까요. 최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은 5년 전에 내가 직접 유골함을 확인했다. 그래,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덕팔은 속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성병원 보안팀장입니다. 방금 저희 쪽으로 친자 DNA 샘플이 하나 더 접수되었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누군가 결과를 조작하려 했던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결과지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팩스 기계에서 천천히 종이가 뽑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고 맨 아랫줄에 찍힌 붉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최 회장의 손에서 결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딸의 이름이 신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최 회장은 책상 위의 모든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오열했고 박 여사 역시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이나 폐지를 주우며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걸까요? 최 회장이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쥐며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조덕팔 그 자식 당장 데려와. 그리고 내 딸이 숨어 사는 곳 1시간 안에 찾아내. 최 회장의 호출을 받은 조덕팔은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 너머로 회장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죠. DNA 조작이 들통났구나. 하지만 조덕팔은 금세 표정을 정돈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 회장은 책상 앞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덕팔아. 예, 회장님. 내가 나한테 준 DNA 결과지 말이야. 조덕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결과지요.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것입니다만. 그런데 말이야.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죠. 한성병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더구나. 누군가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조덕팔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경련이 일었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억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닥쳐. 최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조덕팔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이게 진짜 결과야. 내 딸이 맞아.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있었다고. 조덕팔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도 방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가씨가 살아계시다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5년 전 사고 당시 누군가가 아가씨를 구해서 숨겨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수사팀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최 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로 조덕팔을 바라보았지만 당장은 딸을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좋아. 1시간 안에 내 딸이 어디 사는지 찾아내. 못 찾으면 너도 끝이야. 조덕팔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을 나선 조덕팔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상황이 복잡해졌어. 오늘 밤 안에 그 판자촌을 정리해야 해. 서윤이 년하고 애 그리고 그 불구자 남편까지 전부.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전부라니 어떻게 처리할까요? 화재로 위장해. 그 허름한 판잣집이면 불이 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 오늘 밤 12시 놈들이 잠든 시간에 움직여.
전화를 끄는 조덕팔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딸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사망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었죠. 어차피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이 통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서윤과 하루는 도시 변두리 산동네 판자촌의 좁은 골목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까 사거리에서 본 그 남자 조덕팔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기억은 없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위험해. 저 남자한테서 도망쳐야 해. 좁은 골목 끝에 낡은 판잣집이 보였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야. 들어갈게. 물론 서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뿐이었지만 안에 있던 남자는 그 소리만으로도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챘죠. 서윤아, 왔어?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진우. 5년 전 최 회장에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이라며 쫓겨났던 경호원이자 서윤의 남편이었죠. 그는 추락사고 당시 서윤을 온몸으로 감싸 충격을 받아냈고 그 대가로 척추가 부러져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진우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 나한테 자꾸 다가오고 팔을 잡고 끌어갔어. 서윤은 사고 이후 모든 기억을 잃었고 낯선 사람에게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5년 동안 그녀가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는 사람은 오직 진우뿐이었죠. 위험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어. 진우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밖에서 뭔가 있었구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물론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아내를 지킬 수는 없었지만 진우는 그래도 애써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가 아빠 곁에 쪼르르 달려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무서운 아저씨들이 엄마를 괴롭혔어. 까만 옷 입은 아저씨들이 엄마 팔을 막 잡았어. 진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까만 옷?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 응. 되게 많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지팡이 들고 있었어. 지팡이를 든 노인. 진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태준 회장. 5년 전 자신을 짓밟고 내쫓았던 그 남자. 설마 서윤이를 찾아낸 건가? 진우는 이를 악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동안 조덕팔의 협박에 시달리며 죽은 듯이 살아왔지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죠. 그는 마비되지 않은 목과 어깨에 힘을 모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태블릿 PC. 그 안에는 5년 전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의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었죠. 조덕팔이 현장에서 웃으며 담배를 피우던 모습,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뜨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진우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기 전 가까스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품에 숨겼고 빈민촌에 버려진 뒤에도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진우 곁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고 하루도 엄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진우만이 홀로 깨어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판잣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여기야. 이 집이 맞아.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불을 지르려는 거야.
그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하루야, 일어나. 서윤이 화들짝 눈을 떴고 바로 그 순간 판잣집 창문으로 불붙은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한쪽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하루를 끌어안았고 진우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아내와 아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하루 데리고 먼저 나가. 어서.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진우의 몸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고 하루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판잣집 정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왔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지팡이를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아. 회장은 불길 속에서 딸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를 내던지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경호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불길을 잡았고 응급의료팀이 서윤과 하루 그리고 진우를 밖으로 끌어냈죠. 조덕팔은 자신이 보낸 방화범들이 체포되는 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이를 악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판자촌 골목에서 최 회장은 5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하루는 할아버지라는 낯선 존재에 겁을 먹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죠. 그리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진우의 얼굴을 본 순간 최 회장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경호원이 반신불수가 된 채 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 최 회장 일행은 서윤과 하루 그리고 진우를 데리고 한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통제되었고 최정예 의료진이 총출동해 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서윤은 연기를 들이마셔 기침을 했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하루 역시 겁에 질렸을 뿐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서윤의 정신 상태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 기억이 차단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간신히 반응하는 상태예요. 최 회장 부부는 딸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진우였습니다. 의료진이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신경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현재 상태로는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아직 진우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5년 전 딸을 꼬드겨 집에서 도망치게 만든 놈. 재벌가 외동딸을 이 꼴로 만든 장본인. 최 회장의 눈에 진우는 여전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단 딸과 손주만 VIP 병동으로 옮겨. 저 남자는 일반 병동에서 치료받게 해. 회장의 차가운 지시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보다 경멸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당연하죠. 저런 놈이 우리 서윤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겠어요? 의료진이 서윤을 휠체어에 태워 VIP 병동으로 옮기려 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진우가 누운 침대로 달려간 것이었죠. 그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는 놓지 않았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윤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서윤은 야생동물처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진우의 침대 난간을 붙잡은 손에 핏줄이 섰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죠. 서윤아,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 있어. 진우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말은 못해도 그 눈빛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 절대로. 박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저 남자한테서 떨어져.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엄마 말 들어. 서윤이 진우의 팔을 붙잡은 채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요? 전 당신 몰라요. 싫어요. 이 사람 곁에 있을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행동은 마치 어머니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듯 느껴졌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피하고 저 가난뱅이 남자한테 매달리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좋아.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서윤아, 내가 정신을 차리면 저 남자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알게 될 거야. 박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최 회장도 한숨을 내쉬며 뒤를 따랐고 병실에는 서윤과 진우 하루만 남았죠. 서윤아, 저 남자한테서 떨어져.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엄마 말 들어. 하지만 서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더욱 몸을 움츠리며 진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이 꼴이 아니었으면 널 저 사람들한테서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서윤은 대답 대신 진우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하루가 아빠의 침대 옆에 턱을 괴고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야?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의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하루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지. 그런데 왜 아빠한테 무섭게 말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진우는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가난해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아빠가 엄마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거든. 가난하면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 하루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아빠가 좋은데. 엄마도 아빠 좋아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하루야. 그걸로 된 거야.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최 회장과 박 여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상태가 심각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기억도 없고 저 남자한테만 매달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치료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저 남자는 따로 분리시켜야 해. 서윤이가 정신을 차리려면 저놈한테서 떨어져 있어야 해. 그게 쉽겠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서윤이가 얼마나 저 남자한테 집착하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해. 내 딸을 저 꼴로 만든 놈이야. 용서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여전히 진우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산 것도 손주가 가난 속에서 자란 것도 모두 진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바로 그때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조덕팔 비서실장입니다. 아까 판자촌 화재 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화범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방화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화재가 아니었어? 경찰 조사 결과 명백한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더군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았는데? 그건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조덕팔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화범들에게는 이미 입막음 비용을 보냈고 그들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불지 않을 것이었죠. 최 회장,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속여온 게 누구인지. 조덕팔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진우의 입을 막아야 해. 그래야 5년 전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니까. 병원 VIP 병동에서는 서윤이 진우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도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고 진우만이 홀로 깨어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태블릿 PC가 있던 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화재 속에서 건져 나온 그 태블릿은 지금 그의 환자복 안쪽에 단단히 감춰져 있었죠. 조덕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내가 반드시 서윤이와 하루를 지킬 거니까. 진우의 눈빛에는 5년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하루는 한성그룹 저택으로 옮겨졌고 진우만 병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최 회장의 지시였죠. 저 남자는 치료만 받게 해. 내 딸과 손주는 저택에서 따로 보살필 거야. 진우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서윤은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 나 여기 안 갈 거야. 여보, 여보. 하지만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듯 잡아 끌었고 하루는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죠. 엄마, 왜 아빠 안 데려가? 아빠도 같이 가야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 주차장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차 문은 냉정하게 닫혔습니다. 진우는 병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저택에 도착한 서윤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를 보자마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낯설고 무서웠어요. 차가운 공기, 자신을 둘러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꾸 다가오며 서윤아라고 부르는 노부부. 서윤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 싫어. 집에 갈 거야. 여보한테 갈 거야.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도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도 다 그대로야. 몰라요. 난 여기 처음 와요. 당신들 누군데 자꾸 나한테 이래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경계하다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이 진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내 딸을 세뇌시킨 거야. 저놈이 5년 동안 내 딸을 가둬놓고 자기한테만 의존하게 만든 거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보, 저 남자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해요. 서윤이가 저 남자한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치료를 받게 하든지
아예 연락이 안 되게 하든지 해야 해요.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어. 일단 병원에도 지시를 내려서 서윤이가 면회를 가지 못하게 막아. 조덕팔은 그 대화를 복도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좋아. 회장 내외가 알아서 진우를 고립시켜주고 있군. 내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겠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진우가 품고 있는 태블릿 PC, 그 안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문제였으니까요. 저게 최 회장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조덕팔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 신분증을 내밀며 진우의 병실로 들어갔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진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진우 씨. 5년 만인가? 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조덕팔. 이름은 기억하는군. 그래, 그동안 잘 살았나? 아, 잘 살지는 못했겠다.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해놨으니까. 조덕팔이 진우의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5년 전 그 사고 내가 꾸민 거야. 조향장치 고장도 내 짓이고 니들을 빈민촌에 버린 것도 나야. 회장님은 그냥 멀리 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좀 과하게 해석했지. 진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욕은 나중에 해.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조덕팔이 진우의 환자복 안쪽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 블랙박스 영상이든 뭐든. 그거 어디 있어? 진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덕팔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말 안 해?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조덕팔이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에 대기 중이던 남자 둘을 불러들였습니다. 깡패처럼 생긴 그들이 진우의 휠체어를 에워쌌죠. 찾아. 휠체어 밑이든 매트리스 밑이든 다 뒤져. 남자들이 진우를 거칠게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진우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엎어졌고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피가 흘렀습니다. 여기 있다? 한 남자가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덕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잘했어. 이거지, 이거. 진우가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거 내놔. 그건 서윤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조덕팔이 태블릿을 들고 진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거야, 바보야. 그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리치며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면이 갈라지고 부품이 튀어나왔지만 조덕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발로 밟고 또 밟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자, 이제 증거는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정가자 출신 경호원이 재벌가 딸을 납치해서 5년간 감금했다? 그게 더 그럴듯하잖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내가 이겨도 끝이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조덕팔이 진우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진실? 웃기지 마. 이 세상에서 진실은 힘 있는 놈이 정하는 거야. 너 같은 불구자가 무슨 진실을 밝혀? 서윤이는 이제 저택에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고 넌 여기서 평생 썩을 거야. 조덕팔이 일어나 병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한테 내가 서윤이를 납치한 범인이라고 보고할 거야. 증거? 내가 만들면 되지. 넌 끝났어, 강진우. 문이 닫히고 조덕팔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덕팔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SD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부서졌지만 그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만은 미리 빼서 손바닥에 숨겨둔 것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반드시 이걸 서윤이 부모님께 전달할 거야. 진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조덕팔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최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조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최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조덕팔이 서류를 내밀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진우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에는 진우의 과거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폭행 전과 도박빚, 사채업자와의 연루. 물론 전부 조덕팔이 조작한 가짜 기록이었죠. 5년 전 사고도 재조사해봤습니다. 강진우가 아가씨를 납치해서 도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억을 잃은 아가씨를 이용해 빈민촌에 숨어 살면서 회장님 재산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놈이 내 딸을 납치했다고? 네. 그리고 아가씨가 회장님을 못 알아보고 경계하는 것도 5년간 세뇌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증상이라고 합니다. 최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어. 조덕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될 겁니다. 박 여사도 서류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가난한 것들은 끈질기다고 했잖아. 저놈이 처음부터 우리 서윤이 재산을 노린 거였어. 두 사람은 조덕팔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진우를 경멸하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쉽게 믿어버렸죠. 같은 시각 진우는 병원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 꽉 쥔 SD카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조덕팔은 사방에 감시망을 깔았을 것이고 최 회장 부부는 자신을 범인으로 믿고 있을 테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진우 씨, 감금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실린 채 수갑이 채워졌고 병원 복도를 지나 호송차에 태워졌죠. 그 모습을 병원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조덕팔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라, 강진우. 다음엔 저 세상에서 보자. 한편 저택에서는 서윤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딨어? 나 여보 만나러 갈 거야.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막아섰습니다. 박 여사가 달래듯 다가왔죠. 서윤아, 진정해.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야. 너를 납치해서 가둬놨던 범인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여보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보가 날 살렸어요. 맨날 밥도 안 먹고 나한테 다 줬어요. 서윤이 울며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 수법이야. 너를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라고. 아니야. 여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서윤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서윤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여보, 나 여기서 꺼내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엄마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왜 아빠 안 와? 몰라, 하루야. 엄마도 몰라. 근데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아빠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까. 서윤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지켜준 사람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우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숨긴 SD카드는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력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유치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창 앞에 한 여자가 멈춰섰죠. 강진우 씨 맞죠?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죠. 저는 한성병원 보안팀장입니다. 며칠 전 DNA 조작 건으로 회장님께 연락드렸던 사람이에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때. 네. 그 뒤로 조덕팔 비서실장의 행동이 수상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진우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조덕팔에 대한 증거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SD카드가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였죠. 이 안에 5년 전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조덕팔이 저희를 죽이려 했던 증거예요. 보안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회장님께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정말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보안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덕팔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남동생이 한성그룹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 조덕팔이 은폐하고 보상금도 안 줬거든요. 그때부터 저놈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SD카드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회장님 손에 들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강진우 씨, 조금만 버텨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보안팀장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철창을 붙잡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편 저택 서재에서는 최 회장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덕팔이 건넨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진짜 저놈이 내 딸을 납치한 범인일까? 그런데 왜 서윤이는 저렇게까지 저놈을 찾는 거지? 최 회장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죠. 한성병원 보안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한성병원 보안팀에서 보낸 것이라는데 굳이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회장은 봉투를 꺼내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회장님, 5년 전 사고의 진실입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재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떴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5년 전 그날 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해안도로. 서윤과 진우가 탄 차량이 갑자기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았지만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최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추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덕팔이었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차량 안을 들여다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서윤과 진우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지만 조덕팔은 119에 신고하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두 사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지시대로?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영상 속 조덕팔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꿈틀거리는 서윤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회장님이 눈앞에 안 보이게 하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안 보이게 해드려야지. 조덕팔은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는 두 사람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최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처리하라고. 하지만 그건 멀리 보내라는 뜻이었어.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 최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조덕팔 그 자식이 내 말을 일부러 곡해해서 내 딸을 죽이려 한 거야. 그리고 5년 동안 살아있는 딸을 숨기고 나한테는 유골함을 들이밀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딸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최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또 난리야. 밥도 안 먹고 저 남자 이름만 부르고 있어. 박 여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박 여사가 다가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조덕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서윤이가 5년 동안 저렇게 산 게 다 조덕팔 때문이었어?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른 게 다 거짓말이었어?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강진우는 범인이 아니야. 오히려 서윤이를 지킨 사람이야. 5년 동안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박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진우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멸시가 떠올랐죠.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가난한 것들은 끈질기다고. 저런 놈이 우리 서윤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겠어요? 박 여사가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최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강진우를 석방시켜야 해. 당장.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최태준이야. 강진우라는 사람 체포했지? 즉시 석방해. 무혐의야. 진짜 범인 증거는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 연결해. 조덕팔 그 자식 당장 여기로 불러.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회장님, 조덕팔 비서실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출근도 안 하셨고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연락이 안 돼? 조덕팔은 이미 도주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최 회장 손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새벽부터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냐? 난 이미 해외에 빼돌린 돈이 있어. 새 인생을 시작하면 돼. 조덕팔은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국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 한성그룹 경호팀이었죠. 조덕팔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조덕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부하시면 강제로 모셔가야 합니다. 조덕팔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검은 승용차에 태워져 한성그룹 저택으로 끌려갔죠. 저택 서재에 도착한 조덕팔은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최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죠. 덕팔아, 할 말 있냐? 조덕팔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회장님만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최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조덕팔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5년 전 블랙박스 영상. 내가 내 딸이 피 흘리는 걸 보고도 내버려뒀더라. 조덕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눈앞에 안 보이게 처리하라고 하셔서. 닥쳐. 최 회장이 지팡이로 조덕팔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내 딸을 죽이라고 했어. 내가 언제. 조덕팔이 바닥에 엎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회장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 딸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유골함을 들이밀었냐? 그게 내 뜻을 따른 거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 넌 끝이야, 조덕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달려온 것이었죠. 서윤은 바닥에 엎어진 조덕팔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던 밤, 피투성이가 된 채 절벽 아래에서 올려다봤던 그 남자의 얼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 서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야. 그날 밤 우리를 버린 사람. 여보가 피 흘리는데 웃으면서 가버린 사람. 서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덕팔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차가운 침묵만이 그의 비명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조덕팔의 얼굴을 본 순간 터져나온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가 달려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는요? 여보는 어디 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진우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랐죠. 병원에서 진우의 뺨을 후려치며 내뱉었던 말들, 딸 앞에서 거지 취급하며 쏟아냈던 멸시의 눈빛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최 회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62년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재벌 총수가 한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눈앞에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최 회장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서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너를 내쫓지 않았으면, 아빠가 진우를 인정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빠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벌레 보듯 했어.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 여사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한때 그토록 도도하고 냉정했던 재벌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우는 모습을 서윤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진심은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진우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들어왔죠.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진우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 무사히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나왔잖아.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최 회장 부부가 지켜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진우 앞으로 다가갔고 다시 한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화들짝 놀라 말리려 했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처음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사위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것은요. 5년 전에는 이놈, 내놈, 저것 같은 말밖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너를 벌레 취급했지.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제 파악 못하는 놈이라고 내쫓았지. 근데 진짜 주제 파악 못한 건 나였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그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5년 동안 내가 내 딸을 위해 뭘 했는지 다 들었다. 하반신을 못 쓰면서도 구걸해서 밥을 구했고 조덕팔이 보낸 깡패한테 맞으면서도 서윤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기 밥은 굶으면서 아내한테 다 줬다고 신장까지 팔아서 약값을 대려고 했다면서 최 회장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한성그룹을 일군 거목 같은 남자가 휠체어에 앉은 젊은 사위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을 사랑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사위다. 용서해라, 이 못난 장인을.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이 눈앞에서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밤마다 서윤의 손을 잡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를 갈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최 회장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고 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5년이 너무 길었고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말을 이었죠. 그래도 서윤이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루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복수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서윤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가 진우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죠. 진우야,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말들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거야. 앞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잘할게. 우리 서윤이 곁에 있어줘.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용서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약속 안 하셔도 할 일입니다. 어머님. 서윤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씩 기억나. 여보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어떻게 지켜줬는지 다 기억날 것 같아. 진우가 서윤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서재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계절이었지만 이제 그 벚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편 유치장에 갇힌 조덕팔은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한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고 돈으로 매수해둔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죠.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허공을 바라보며 절망에 찬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조덕팔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이 회장의 딸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고 사람들은 조덕팔의 악행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조덕팔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으스대던 남자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는 최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휠체어를 탄 진우와 서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하루는 오늘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저택에 남았지만 나머지 가족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조덕팔의 혐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살인미수, 강금, 횡령, 문서위조, 증거인멸. 혐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조덕팔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변호인의 귓속말을 듣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회장님, 저는 회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눈앞에 안 보이게 처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검사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조덕팔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5년간의 감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덕팔이 매달 회장에게서 받은 추도 사업비를 빼돌려 서윤 부부를 감시하고 협박하는 데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조덕팔이 고용한 깡패들의 자백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조덕팔에게서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우를 폭행했으며 부부가 산동네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조덕팔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증인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최서윤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까지 걸어갔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저 피고인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서윤이 조덕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차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던 진우의 품, 피투성이가 된 채 깨어났을 때 내려다보던 조덕팔의 차가운 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서윤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저 사람이 5년 전 그날 밤 저와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두고 간 사람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사고 후 기억을 잃었지만 저 사람 얼굴만은 계속 악몽에 나왔습니다. 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희를 죽이려 했다는 걸. 조덕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증인석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5년 동안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저를 지켜줬습니다. 굶어가면서 제게 밥을 먹이고 맞아가면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마지막에는 단호했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기억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죠. 서윤이 자리로 돌아오자 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조덕팔의 변명은 하나하나 무너졌으니까요.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덕팔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던 그가 중얼거렸죠. 내가 졌어. 반신불수 거지한테 졌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강금,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무기징역. 그리고 조덕팔이 빼돌린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서윤과 하루의 이름으로 설립될 빈곤층 의료지원재단에 기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덕팔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갈 때 그는 최 회장 부부와 진우, 서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진우는 조덕팔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조롱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조덕팔에게는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짓밟았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굽어보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길, 최 회장이 진우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진우야, 오늘 고생 많았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서윤이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법정에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증언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최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밀어줄게. 진우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위의 휠체어를 직접 밀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주변의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지만 최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옆에 서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최 회장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고 서윤이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따르던 박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법원 앞 가로수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계절이 돌아왔지만 이제 그 벚꽃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고 그의 눈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죠.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고 한성그룹 저택의 정원에도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하지만 1년 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택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던 화려한 가족 초상화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낡은 리어카 옆에서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진우, 그 옆에 선 서윤, 그리고 아빠 무릎 위에 올라앉아 V를 그리고 있는 하루. 빈민촌 판자촌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스튜디오 사진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최신형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왔고 서윤이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죠.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유치원 가는 날이야. 데려다 줄 수 있어? 진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하반신을 쓰지 못했지만 전동 휠체어와 최고급 의료 지원 덕분에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두 팔이 있고 하루를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있으니까요. 정원 저쪽에서 하루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6살이 된 하루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볼에는 살이 올라 통통해졌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루가 진우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는 날이야. 나 우리 가족 그릴 거야. 진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릴 건데? 하루가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엄마는 여기, 나는 가운데. 그리고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그릴 거야. 진우와 서윤이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하루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원 저쪽에서 최 회장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 대신 손주의 손을 잡기 위해 빈손으로 왔고 박 여사는 손에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하루야,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하루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참치 김밥이에요? 박 여사가 손주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루가 참치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다 알지. 1년 전에 박 여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눈을 의심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한때 가난한 것들은 끈질기다며 진우를 벌레 취급했던 그녀가 이제는 매주 직접 음식을 만들어 손주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 몇 달 동안 진우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우가 서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편견의 가시가 하나씩 녹아내렸거든요. 최 회장이 진우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진우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좋죠. 최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1년 전 법원을 나서던 그날 이후로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위의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두 사람이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진우의 무릎 위로 떨어졌고 최 회장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장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최 회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우리 가족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야. 5년 동안 서윤이를 지켜줘서 하루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이 못난 장인을 용서해줘서. 진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저희한테 이러시나? 왜 서윤이한테 이러시나?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최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계속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버님 방식대로 서윤이를 사랑하셨던 거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은 달라지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고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한편 저택 부엌에서는 박 여사가 서윤과 나란히 앉아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서윤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진우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도망쳤던 그날 밤, 그리고 사고 이후 5년간 진우가 자신을 지켜줬던 모든 순간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칫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면 진우가 그 공백을 눈빛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기억나.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머리 따아주던 것도,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던 것도. 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기억나는 건 지난 1년 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야. 매주 와서 밥 해주고, 하루 돌봐주고, 진우 씨한테 잘해주고. 그게 더 많이 기억나.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박 여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고 부엌 창문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려 들어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정원에 모였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김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루가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제잘거렸고 최 회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여기까지 왔어. 서윤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여기까지 왔어. 당신 덕분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덕분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벚꽃길. 하지만 이제 그 벚꽃은 슬픔이 아닌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죠.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뿌렸습니다. 연분홍 꽃비 아래에서 5 식구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화려한 말과 번지르르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길이 치솟고 모든 것이 제로 변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 사연 속 진우도 그랬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5년을 버텼습니다. 굶어가면서 아내에게 밥을 먹이고 맞아가면서도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인내로 증명된 것이었죠. 살다 보면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편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힘들 때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꽃길에서가 아니라 가시밭길에서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춘 봄날이었습니다.